자, 화장품법에 우리가 그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보면은요, 통칙이라는 뭐 외울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겼는 부분이 있는데 외울 것이 더럽게 많고 시험 문제에도 억수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칙이라고 정말 짜증나는 부분인데요. 교묘하게 시험 문제 틀리게 하려고 뭐 주석까지 시험 문제 다 내고 앉았죠, 그죠? 주석도 시험 문제 내고 꼭 앞에 뭐 설명서 돼 있는 거라 가지고 차례 부분 비스무리하게 통칙을 만들어 놓고는 이런 것도 구석구석이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화장품의 제형이라고 지금 나오죠. 자, 화장품의 제형 보시면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뒷부분이 설명이 나오면 앞부분을 간단하게 적어 놓을 수 있도록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이거는. 근데 뭐 한 두세 번만 읽어도 여러분들 뭐 아실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겔제하고 크림제, 이 로션제 요 세 가지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의 용기, 우리가 화장품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용기가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강 용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시험 문제에 주관식으로 두 번이나 출제가 됐었죠, 그죠? 뒤에 특징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용기를 말하는지 적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폐, 기밀, 밀봉, 차강 이거 1회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죠? 예, 요게 뒤에 특징 부분 설명하고 나와 있었어요. 자, 밀폐 용기 설명 한번 보시면요.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고형의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형. 그 다음에 밀폐 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밀폐 용기 대신에 기밀 용기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갈로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용기를 밀폐 용기라고 한다. 해갖고 뭐 갈로로 두 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밀폐, 기밀.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밀폐는 고형의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 자, 기밀은 보시면 액상 또는 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액상 또는 고형의, 고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밀 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밀봉 용기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우, 진짜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밀봉 용기를 보시면은요,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의 보존 상태에서 기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기체. 자, 기체는 밀봉 용기.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기 어렵나요? 보통 우리가 과자 봉다리 보면, 과자 봉다리가 열어놓고 안 먹으면은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 바람 들었다는 말 표현 쓰잖아요. 공기가 들어가면 과자 맛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보통 과자 봉다리는 밀봉을 시켜라, 못 가놔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들어가면 과자가 맛없어지니까 봉다리, 밀봉 용기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너무 유치해서. 그 다음에 고형은 대부분 우리가 김치를 많이 담는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요. 밀폐 용기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액체는 기밀 따로 요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기체가 밀봉이고 고체가 뭐 밀폐면은 나머지 남는 건 기밀이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차강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차강 용기예요. 보통 차강 용기는 보면 갈색 병이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갈색 병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항상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자, 저장 및 시험 온도의 정의라고 해서 우리가 이 화장품법에서 나오는 온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요. 표준 온도 20도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그 사람 나이로 쳐서 뭐 표준 나이 그러면은 20살이 성인이기 때문에 20살 표준 온도 20도 이렇게 외우세요.
자, 상온이라고 하면 15에서 25, 실온 1에서 30. 우리나라는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실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온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1에서 30도라고 이렇게 폭이 이렇게 깁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미온수, 뜨뜻미지근한 온도를 우리는 미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30에서 40. 뭐 우스갯소리로 뭐 3, 40대는 미혼모가 많다 뭐 이런 말도 쓰면서 저번에 외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냉소는 1에서 15, 냉수는 10, 미온탕은 3, 40. 지금 미온이란 말은 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미온에서 보면 3, 40, 3, 40 지금 똑같습니다. 그 다음 온탕은 6, 70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열탕은 100도씨 끓는 물을 의미합니다. 열탕. 그래서 미온, 온탕, 열탕. 온도 다 외우기가 애매모하면 뭐 그냥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못 외우시겠으면은 그냥 기준만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 지금 표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실온, 그 다음에 미온, 요 정도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깬또 짓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냉침, 온침 뭐 이런 것도 뭐 외울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거는 때려치우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액성의 pH. 자, pH도 짜증나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우리가 액성의 pH를 보시면은 중성이 7이죠. 자, 7 밑으로 내려가면 산성, 7보다 올라가면 알카리성. 맞나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자, 어떻든 7이 중성이에요. 그죠? 자, 7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요렇게 갈라지네요. 요렇게 갈라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에서 5까지 자, 5에서 6.5까지를 우리는 미산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까지를 약산성이라고 하고 있고, 자, 3 이하는 3 이하는 우리 각질 껍데기 훌떡 비기지는 pH에 해당되죠. 강산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알칼리성은 중성을 살짝 넘기고죠. 중성을 살짝 넘겨서 7.5에서 9, 요 정도 되는 게 미알칼리성인데요. 요 정도 되는 게 대부분 우리가 미용 비누 사용하는 거, 그거 pH가 보면 7.5에서 9 정도 나옵니다. 보통 7.5에서 뭐 8.5, 9, 네, 뭐 떼비누 뭐 이런 것들은 보통 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0, 11 뭐 이렇게 나오던데, 약알칼리성 같은 경우는 9에서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강알칼리는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은 머리 뿌개지겠죠. 그죠? 그래서 외우실 때 약산성, 약알칼리 요거 두 개만 외우셔도 되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화장품 살 때 보면 약산성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사기치고 있죠. 그죠? 대부분 다가 미산성이면서 미산성이라고 안 적고 약산성이라고 적고 앉았어요. 대부분 화장품의 그 pH를 보면은요, 중성에 아주 가깝게 많이 만드는데, 뭐 피부의 pH가 5.5라서 뭐 5.5에 맞춘다, 개코입니다. 원래 화장품 pH 보면은 대부분 6.5 뭐 이런 게 되게 대부분이에요. 6에서 6.5가 대부분입니다. 민감성 피부에서 보통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거의 중성에 가깝게 많이 맞춰요. 근데 보면은 미산성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거의가 뭐 약산성 이렇게 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산성은 3에서 5가 약산성이고요. 미산성은 5와 6.5에 해당이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요거 쉽게 외우는 랩송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색상을 백색이라고 기재한 것은 백색 또는 거의 백색에 가까운 색상을 의미하고요. 무색이라고 기재한 것은 무색 또는 거의 뭐 색깔이 없는 거에 가까울 때 우리는 무색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색상을 시험할 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고체의 화장품 원료는 1g을 백지 위에다가 놓고요. 그렇게 해서 관찰을 하고, 액상의 화장품 원료는 안찌름 15mm의 무색 시험관에 액층을 30mm로 하여 백색의 배경을 사용하여 관찰합니다.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면 이런 숫자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가 원료나 화장품의 색깔을 아주 미미하게 넣거나 또는 색깔의 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려면은 그거를 투명하게 보이는 시험관이나 투명한 비커나 이런 데 담아 가지고 그 뒤에다가 흰색 종이를 이렇게 딱 대 갖고 봅니다. 흰색 종이를 딱 대 갖고 보면 야가 뭐 이렇게 미색으로 보인다든지, 처음에는 내 눈에는 분명히 투명색이었는데 백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대갖고 보면은 뭐 미색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노란색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색상을 볼 때는 반드시 뒤에다가 요런 투명한 시험관이나 비커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백색 배경을 사용해서 관찰을 합니다. 화장품의 액상 원료의 무색을 시험할 때는 흑색 또는 백색의 배경을 사용하여 관찰합니다. 만약에 색깔이 전혀 없다면 뒤에다가 이런 뭐 흑색이나 백색을 댔을 때에 별다른 색깔이 안 나오고 배경색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무색일 때만 흑색이나 백색을 쓸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백색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액상 원료의 형광을 관찰할 때는 흑색의 배경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백색의 배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백색에서는 형광은 무지개 빛깔이 막 나올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형광 빛깔을 테스트할 때는 흑색을 배경지로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냄새. 무취라고 기재를 하면 무취 또는 거의 냄새가 없을 때에 우리는 무취, 거의 없다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게 조금 날 수 있다는 뜻도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냄새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g을 100ml 비커에다가 담아가지고 코로 냄새 맡아 봅니다. 자,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러한 시험 방법에서 보면은요, 1 화살표하고 5, 뭐 1 화살표하고 10, 100 이렇게 기재되는 게 있죠. 그죠? 자, 이러한 경우는 고체 물질 1g을 용제에 녹여서 전체량을 각각 5ml 만들고 10ml 만들고 100ml를 만들었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 우리가 화장품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화장품 1g을 녹여서 5ml를 만들었고, 이것도 화장품 1ml를 녹여서 10ml를 만들었고, 화장품 1ml를 녹여서 100ml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혼합액을 1:10 또는 5:3:1 등으로 나타낸 것은 액상 물질의 1용량과 10용량가의 혼합액, 그리고 5용량과 3용량과 1용량가의 혼합액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10 하면은 1:10으로 섞었다는 뜻이고 5:3:1로 섞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쭉 풀어놓으니까 되게 어렵게 들리네요. 자, 기타 그 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한 번씩 보면 이런 요런 것들이 우리가 화장품 원료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WV라고 나오면은 중량 대 용량 이란 뜻이고요. 지금 VV 이렇게 나오면 용량 대 용량, 뒤에 퍼센트 있으니까 당연히 100분율이라는 말은 붙죠. VW 이렇게 나오면은 용량 대 중량 이런 뜻입니다. ppm은 중량 100만 분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1%는 10,000 ppm이라고 그냥 외우는 게 더 빠르죠. 그죠? 자, 맞춤형 화장품의 구성이 난데없이 여기서 튀어나가고 있네요.
자, 내용물 더하기 내용물의 혼합 제품. 자, 화장품의 내용물은 반제품, 벌크 제품에 해당되고요. A의 내용물에 B의 내용물을 혼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방의 예에 보시면은요, 건성 피부에 노화 피부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건성 크림 베이스에다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베이스를 혼합해서 처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시험, 제가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적서라는 게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가 항상 맞춤형 화장품에서도 보면 책판업자한테 품질 성적서를 받으시오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적서의 종류를 보면 COA라는 품질 성적서와 그 다음에 MSDS라는 것과 그 다음에 GHS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품질 성적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품질 성적서는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나오면 어떠한 품질 성적서인가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 만들어 가지고 야는 어떤 색깔이 약간 미색이거나 투명한 색이나 액상이고 냄새 특이치를 가지고 있고 pH가 7.5고 중금속은 함유되어 있지 않고 미생물도 우리가 유통화장품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적합하고 이런 식으로 성적서가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CO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밑에 MSDS라는 게 뭐냐면 MSDS는 우리가 그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 취급을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질이 몇 % 정도 함유되어 있고 이거를 취급할 때에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고 얘를 폐기할 때도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고 눈이나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면 어떠한 응급조치를 취해라 라는 어떤 주의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쫙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MSDS라고 하고 있어요. GHS는 국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끝에 보시면은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MSDS를 만들 때 우리가 흔히 국제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이 GHS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MSDS를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료를 구매를 하면은요, 항상 거래처에서 주는 게 뭐냐면 이 COA하고 MSDS 이 두 가지를 꼭 주는데 수입품인 같은 경우에는 MSDS 대신에 GHS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MSDS와 GHS는 취급상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바로 MSDS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COA나 MSDS, GHS가 시험 문제 언젠가 한번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래 봅니다. 이때까지는 나온 적은 없었어요. 자, 화장품 원료의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화장품 원료 사용량 예측 및 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화장품 공장에서는 화장품 원료를 원료 장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료를 많이 재워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료의 유통기한이 실제 화장품의 유통기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 사가지고 재놓지 않아요. 대부분 CGMP나 ISO 22716과 같은 준 CGMP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화장품 원료를 개봉을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폐기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폐기하기 전에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분량만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시면은요. 사용량 예측 및 발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사용량을 예측도 안 하고 지멋대로 양을 5만상 주문하면은 나중에 다 버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측을 한 뒤에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은 망하겠죠, 그죠? 원료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맞춤형 화장품을 하게 되면 이 원료가 입고됐을 때의 입고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출고했을 때, 출고한다라고 하는 건 화장품을 만들기 때문에 출고하는 거죠. 그죠? 원료가. 그래서 무슨 원료를 만들 때 또는 실험을 할 때 어떠한 원료를 몇 그램 가져갔는지 그러한 출고 대장도 사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그러한 대장에 대한 예시를 제가 밑에다가 한번 그냥 표시를 해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장들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도 이러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화장품 원료의 입고 출고 관리, 요거는 제가 금방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냥 입고장, 출고장 이런 것들 만들어서 어디에 뭐 할 때, 뭐 만들 때 몇 그램을 썼는지 이런 것들 다 적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쓰는 거 제일 짜증나요. 이거 계산하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이거 쓸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하다 보면 직원들이 질질 흘려가지고 버리는 것도 있고요. 잘못 측량해가지고 버리는 것도 있고, 실험한다고 좀 많이 뺏쓰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용량이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적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좀 싫어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요거는 제가 예시를 조금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 화장품 원료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우는 화장품 원료는 그냥 기능성 허가 받을 때 원래는 심사를 받아야 되고 네가 돈을 몇 천만 원 1억까지 써야 되지만 그런 돈을 안 쓰고 딸랑 문서 한 장만 내면은 내가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내줄게 라고 하면서 식약처장님께서 고시했는 원료와 고시했는 함량과 고시했는 기준 및 시험 방법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신청서를 내면은 그냥 딸랑 보고서 한 장으로 기능성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5장에서 나오는 것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을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고시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만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고시했는 거는 너무 독하기 때문에 한도를 제한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원료와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앞 페이지에서 보면 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엄청나게 많고요. 글자도 yar랑꾸리하게 외우는 것도 짜증날 정도로 외우는 것도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의약품 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약품이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독성 성분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외우라고 하면 컴퓨터가 아닌다면 못 외우겠죠. 이거 외우고 시험 치러 갔다는 분 딱 한 분 뵀는데 저는 컴퓨터라고 표창장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못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요. 보지도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내용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찝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시고 나머지는 절대로 보지 마시고요. 눈에 익히지도 말고요. 눈에 익는 순간 이거 사용 제한 원료가 아닐까?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우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잘 헷갈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이 페이지를 무조건 다 통과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또 여기서 또 헷갈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헷갈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배우는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 허가받을 때 자료를 생략해줄게 하는 거를 배웠는데요. 난데없이 여기에 보면 보존제 성분의 제한 하니까 또 그거하고 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기능성 화장품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요. 여기서 지금 고시되어 있는 원료들은 많이 쓰면 독해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타랄 0.1%라고 되어 있는 거는 0.1% 이하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초과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은 항상 시험 문제에 한 문제씩 나왔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외울 수가 없고요.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만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본래 안 찍어준 것도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고 한 거 그냥 외우시면, 깬또 두 가지만 헷갈리우스처럼 조금 헷갈리다가 그냥 깬또 짚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 문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방대한 양을 외운다는 거는 저는 시간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보존제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당연히 살균이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요,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MIT, CMIT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옥시, 이거, 가습기 사건? 예, 가습기 사건으로 나왔던 성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런 성분들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성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용 못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옥시 사건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얘가 살균제로 사용되는 보존제에 해당되는데요. 이걸 콧구멍으로 쑤셔 넣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락스를 콧구멍으로 쑤셔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존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을 하면 안 되는 제품인데 그게 흡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 그 외에 우리가 화장품에 사용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 보존제 원료들을 워낙 독하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이렇게 부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존제를 쭉 넘어가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자외선 차단제가 한번 나왔었죠. 앞에서 나온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그 기능성 허가를 낼 때에 서류를 일부 생략해 주는 게 있었죠, 그죠? 일부 생략을 해주는 거에 불과했었고요. 결론은 자외선 그 수치랑 그 다음에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가 안 돼 있어 갖고 다 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랑 성분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가 한 3개 정도가 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료 제출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 3개만 지금 찍어 드릴까요? 요 성분이랑요. 요 성분. 그 다음에 요 성분. 요 3가지는 앞에 거랑 안 겹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에서 자료 제출에 생략되는 성분이 아니라고요. 요게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냥 대충 읽으면 객관식으로 나오면 대충 뭔지 찝어줄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용어를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찾아서 적거나 이런 형태로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연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의 사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도 나와 있고요. 유기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성분명 이름도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타 성분이라고 나오니까 헷갈리 유수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기타 성분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 나왔는 게 뭐뭐 나왔어요? 지금 연모제, 자외선, 보존제 이렇게 3가지 나왔죠? 이 3가지를 뺀 기능으로 사용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색소로도 사용될 수도 있겠고, 뭐 기능성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뭐 다른 그러한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타 성분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타 성분으로 사용되는 원료들 앞에서 나왔는 그 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기타 등등의 원료들, 이런 한도를 가지고 있는 원료들을 짬뽕으로 섞어 놓은 거예요. 그냥 자, 짬뽕으로 섞어 놨는 원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최대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나와 있고요. 시험 문제 종종 나오던 것들도 많은데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일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자, 여기에 치오클라이콜릭 나왔고 징크피르치온 나왔고요. 살리실릭 시옷 이형이니까 살리실릭 시옷. 네, 살리실릭. 자, 기타 성분에서 나왔었고요. 자, 보존제에서 한번 볼까요? 시옷 이형. 살리실릭. 징크피리치온. 자, 보시면은 우리가 살리실릭 같은 경우에 아까 여드름에서 나왔었는데 난데없이 제목이 보존제예요. 보존제. 그죠? 그래서 살리실릭은 여드름에서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보존제에서도 사용되고요. 아까 기타 성분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아, 요렇게 세 가지로 사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제목만 몇 번 봐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넘어가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자, 사용상에 제한 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 한도가 있는 게 있었고요. 사용 한도에서는 보존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외선과 연모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원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원료가 우리가 보존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기타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기타 성분에서는 보면 대부분 기능성 원료로 사용이 됐어요. 기능성 원료로 대부분 사용되는 게 있었고요. 그렇게 됩니다. 어떻든 살리실릭 애시드는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오늘 배운 거는 기능성 원료에서 여드름 화장품, 씻어내는 여드름 화장품에서 자료 제출을 생략해 준다고 0.5%만 쓰라고 처장님께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짜증나게 기준 및 시험 방법은 고시 안 해놔가지고 그거는 작성을 해서 내야 되죠. 네, 그거까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질문은 카페에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좋아요 클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릭 진짜 안 하시대요. 손가락 한번 까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